베네수엘라는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으며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에게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마치 베네수엘라와 손잡는 자는 우리 미국과도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고 원유를 팔아도 돈을 받기 어렵고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내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도 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무리한 복지 지출, 비효율적인 산업 운영, 그리고 만연한 부패는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를 더욱 망가뜨렸죠.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이런 내부 문제들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물가 상승,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전기 및 수도 공급 불안정 등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고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제재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일방적인 횡포였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국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어른거렸습니다. 특히 2002년 우고 차베스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때 미국의 개입 의혹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차베스를 잠시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결국 국민적 저항과 군부의 반대파의 움직임으로 차베스는 며칠 만에 권좌로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쿠데타 세력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베스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정권 교체를 위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이를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옆집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안방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뒤엎으려는 시도와 같다고 생각한 거죠. 차베스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정통성에 도전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조치였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른 나라가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주권 침해를 넘어서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회를 더욱 깊은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마두로 지지층은 미국의 개입을 외세의 침략으로 규정하며 결속을 다졌고 야권 지지층은 미국의 지원을 희망의 끈으로 여겼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위기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미국의 개입과 맞물려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혼란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과연 미국의 개입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순수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를 자신들의 경제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죠. 마치 화해할 수 없는 두 연인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비극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이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극심한 빈곤,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전적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통치 실패와 경제정책 오류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 모든 것을 가속화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여전히 위험한 좌파 독재 국가이며 자신들의 지역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이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자국의 자원을 약탈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는 영원히 미국의 미운오리 새끼로 남아 고통받아야 할까요? 국제관계는 정답이 없는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단순한 선악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역사가 얽혀 있죠.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강대국의 이익 추구와 약소국의 주권 방어가 어떻게 충돌하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미국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단순한 미움이라는 감정 뒤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적 배경, 이념의 충돌,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욕망, 그리고 약소국의 저항이 얽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제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는 폭력일까요? 그리고 한 나라의 비극이 오롯이 그 나라 내부의 문제만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걸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게임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 시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숨겨진 이야기, 복잡한 진실을 파헤쳐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